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들어주십시오. 그저께가 뭐였죠? 입춘이었죠? 예. 입춘 뭐라고 그래요? 예, 입춘 대길. 그 다음에 건양다경 그러죠? 입춘을 맞이해서 크게 길하고 금년에는 따뜻한 햇빛처럼 많은 경사가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주문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갑오년이 청만년인데 그것은 음양오행으로 청만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청만년, 갑오년이 다시 돌아오려면 몇 년이 걸려요? 6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갑오년 한 해에 우리 모두 청마처럼, 아주 푸른 말처럼, 청춘 푸른 말처럼 하늘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많은 학자들이, 특히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의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히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까지는 IQ가, 지능지수 있죠? 지능지수는 학습지능입니다. IQ가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 IQ가, 즉 학습지능이 그 사람의 사회적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은 20%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다른 요인이 그 사람의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EQ라고 하는 겁니다. EQ, 즉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성이 풍부하냐 하는 거예요. 머리만 좋고 괴팍한 사람은, 또 이기적이거나 자기만 아는 사람은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사회적 성취는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사귐도 좋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감성인데, 또 참을성, 이것도 감성입니다. 참을성. 요게 높은 사람, EQ, Emotional Quotient라고 그러죠. EQ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 성공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80%예요.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성공하는 데서의 감성지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도 같이 성공해야 된다고는 이 감성, 감수성, 요게 성공을 결정짓는 80%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태도. 대만에 가서도 이 태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인내심, 도전, 용기, 열정, 요게 EQ인데 요게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를 갖다 놨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 책임이지 그건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기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 오신 분들 객관적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 주관적 조건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하는 개인의 문제예요. 이제 개인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attitude, 태도고 attitude is everything입니다. 태도가 나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의 거의 전부다. 자, 문제는 태도의 문제인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간 나는 데까지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 제품 시스템, 가격 시스템, 그리고 보상 시스템, 그리고 교육 시스템 등등 모든 물류 시스템 등은 제가 보기엔 최상이에요. 현재에서는 최상이야. 물론 여러 가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관적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이냐 하는 테크닉의 문제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테크닉의 문제는 금방 가르쳐 준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접촉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테크닉은 자동적으로 터득이 되고 모르는 것은 스폰서에게 물으면 됩니다. 스폰서가 나보다 나이가 적으냐 많으냐, 사회적 지위가 높았냐 낮았느냐, 또는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 되는 의사에게, 최고 되는 명의에게 자전거 고쳐보라고 했어요. 고치는가? 못 고쳐요. 자전거 빵 주인한테 맨날 아이고 등신아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느냐 학력이 높느냐 낮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 애터미 사업에서 스폰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테크닉을 배우면 됩니다. 문제는 태도에 자기 마음가짐이에요. 그럼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 네 개예요. 네 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부자를 만드는 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재구매 안 합니다. 그러겠죠? 손해나는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다가 전문망한 게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즉 내 돈 버는 수단으로 그 사람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 계몽주의 시대의 최고의 철학자, 즉 계몽주의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칸트의 도덕 철학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다.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는 말은요, 비전을 가지는 얘기예요. 비전. 즉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나는 3년 이내에 또는 5년 이내에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안 그러면 나는 3년 이내에 월천댁이 되겠다. 뚜렷한 목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전업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이고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3년 이내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다.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 3년 이내에 부업을 해서 매년 연금성 소득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나온다는 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3년간 또는 4년간 열심히 부업으로 해서 오토 마스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경우에 200 내지 300만 원이 매월 나옵니다. 그런 목표, 다시 말하면 생각을 경영한다는 게 그런 확실한 목표, 확실한 비전을 갖지 않으면요 성공하기 힘듭니다. 아무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국회서면 이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3년 내에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는 거예요. 이걸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럽니다. 셀프 풀필링 프로피시. 이거 교육자들 다 아시죠?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겸손, 겸손이 섬긴다. 유통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서번트, 종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왕년에 뭐였다고, 그건요 10중 8구 실패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당신이 왕년에 뭘 했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세일즈맨인데 왕년 찾으면 뭐 할 거냐고요. 왕년 찾으면 내가 왕년을 찾으면 저놈이 나를 존경하겠지. 에이, 존경 안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터, 즉 다단계꾼이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존경하지도 않는다. 그럼 뭐냐? 아무 관심 없다요. 자기만 관심 있어, 자기만. 그러니까 특히 왕년 찾지 마세요. 저희가 가끔 저쪽 리더실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한 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친구 안 되겠네, 내일부터 안 나오겠네, 금방 알아요. 예를 들면 저하고 우리 박 회장님하고 같이 둘이 앉아 있는데 어떤 상당히 유명한 내가 잘 아는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가버려. 그걸 우리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여기 왔으면 회장이 있고 경제연구소장이 있으면 자기가 정보를 얻어가는 게 자기 기관이에요. 누가 물어봤냐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계속 돌다가 가버려. 근데 그 이튿날 안 나와. 그건 성공 못합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모소 대나무라는 맹종죽이라는 대나무입니다. 헨리 포드는 잘 아시죠? 세계 자동차의 아버지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그가 20세든 80세든 늙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다른 곳에서 고관대작을 했고 학력이 높고 하더라도 여기 와서는 초보자입니다. 스폰서에게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지 내가 왕년에 뭐 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대나무에서 얻는 교육. 대나무의 뿌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종행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대나무는 지진이 와도 대나무 밭은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 지진이 많은데 지진이 나면 대나무 밭으로 도망가면 안전하대요. 하도 뿌리가 좌우로 이렇게 얽혀져 있어서 무너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런데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도 대나무와 같은 거예요. 서로 사람과 사람, 휴먼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 뿌리에 이렇게 생겼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게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많이 닮았어요. 자, 모소대나무, 맹종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경제적인 대나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4년 동안 싹이 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죽순이 나오질 않아, 4년 동안. 그러면 4년 동안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땅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속에. 땅속에. 근데 5년 만에 죽순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하루에 1m씩 커. 한 달 만에 30m가 커버려. 그러면 한 달 만에 30m가 큰다면 4년 동안 땅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놓고 싹이 올라와서 커버린 거예요. 이것이 애터미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딱 같아요. 밑에 소비자 집단 또 자기 파트너 집단을 깊고 넓게 해놓은 다음에 직급으로 올라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어거지로 하면은 무너져 버려요. 어거지로.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소비자망을, 왜? 우리 애터미는 싸고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소비자망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자, 요게 모소대나무인데 이게 한번 나오면은 하루에 1m씩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바닥만 튼튼하면 애터미에서 고속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옛날 어르신들 이 시조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은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의 양지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 박일로라고 하는 어른이 지은 시조인데요. 혹시 영천에서 오신 분들은 영천에 가면 박일로 선생의 노계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번째 시조가 있어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다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그를 선호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의 저명한 아주 대표적인 효자 24명이 있습니다. 이걸 중국의 24효라고 하는 분인데, 왕상은 삼국시대 한나라 말기 조조 있죠. 조조의 위나라 그리고 그 뒤에 진나라에 살았던 학자입니다. 근데 이름난 효자였어요. 어머니가 계모인데
아이 추운 겨울에 이 어머니가 잉어가 잡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파가지고. 지금은 뭐 아무데나 가면 잉어 있지만 옛날 추운 겨울에 잉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왕상은 워낙 효자이기 때문에 저수지에 가서 얼음을 깨고 지가 들어가서 잉어를 잡으려고 했는데 잉어 한 쌍이 튀어 얼음 위로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이 효자에게 감복해서 잉어를 2마리 내려주신 거다. 이것이 왕상의 잉어 작고예요. 맹종의 죽순거, 맹종도 역시 삼국시대에 있었던 분인데 엄청난 효자였어요. 근데 겨울에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죽순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겨울에 죽순이 어디 있어? 지금은 깡통 사가지고 가면 되지만은 그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꽁꽁 온 대나무 밭에 가서 탄식을 했더니 죽순이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감복해서 이것이 맹종의 죽순 꺾어예요. 검은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노래자는 춘추시대의 분인데 이분이 70이 될 때까지 아버님이 살아계셨어. 그때는 참 드문 얘기죠. 인생 70 고래희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70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70이지만은 아들이 늙었다고 하면 부모는 얼마나 늙었겠어요. 그래서 노래자는 항상 부모님 앞에서 때때 옷을 입고 어릿광을 부리고 장난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의 24요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노자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생의 양지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 증자는 공자 제자 중에 수자 중 한 분이죠. 이분이 효경을 썼다는 분인데 이분도 계모였어요. 계모에게 아주 극진한 효도를 다했습니다. 양지성효,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받드는 성스러운 효도를 증자같이 하리라. 이건 박일로 선생이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서 읊은 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반중 좋은감이 고안호도 보이다. 유재 아니라도 부음적 타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을 설하나. 요것은요, 이 노계 박일로 선생은요, 인생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40대까지, 40부터 80까지, 82세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40대까지는 무인이었습니다. 무인, 장군이었어요. 즉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을 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고 무과에 합격해서 벼슬을 한 분이고 40 이후에 은퇴를 해서는 문인으로서 사신 분이에요. 그럼 한음 이덕형 대감 잘 아시죠? 이덕형 대감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런데 이덕형 대감이 이분이 어디 분이냐 하면은 경상북도 영천 분이에요. 영천에 가면 그리 사당이 있어요. 이덕형 대감이 경상도 도절제사로 오셔가지고 바로 박일로 고향이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이른 봄에 빨리 익은 홍시를 대접을 했어요. 홍시를 대접하니까 박일로 선생이 그 홍시를 보고 부모님을 생각해서 지은 시가 요 시입니다. 요 시는 육적회귤이라고 하는 이 고사가 있는데 그걸 보고 한 겁니다. 이 삼국시대 말기에 원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조, 유비, 손곤 이전에 원술이 가장 강했는데 원술이 사령관으로 있을 때 육적이라는 사람이 원술 집에 초청을 받아 갔어요. 갔는데 원술에게서 잘 대접을 받고 대접 잘 받고 갑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에 감추었던 귤 3개가 굴러 나와 버렸어. 그래서 원술이 자네는 손님으로 와서 대접을 받고 어찌하여 귤을 품고 가려고 그랬나 이렇게 물으니까 집에 계시는 어머님께 갖다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때 육적의 나이가 6살이었어요. 그래서 육적회귤 또는 육적고사, 그렇게 되면 효자의 대명사처럼 나 혼자 먹기 아까워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려고 가슴에 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일로 선생이 바로 한음 이덕형 선생이 이덕형 대감이 홍시를 주니까 그게 생각나서 바로 여기서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많이 보셨죠? 문자도라고 하는 건데 문자도 여기 효도 효자거든요. 효도 효자 다 아시죠?
효도 효자인데 효도 효자를 어떻게 써놓는가 보세요. 자, 여기에 잉어가 들어있는 게 요게 왕상의 잉어 거예요. 왕상의 잉어 잡고 이 고사에서 효자의 상징이 잉어예요. 반드시 잉어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죽순이 있어요. 맹종의 죽순 꺾것. 여기 보면 여기 귤 같은 것이 있어요. 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검은고가 그려져 있어요. 검은고는 순임금이 요임금으로부터 검은고를 받았는데 순임금은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요임금한테 받은 검은고를 계속 아버님 앞에서 즐겁게 음악을 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검은고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간 부채는 한 효자, 황견이라는 효자가 아버지가 홀로 되셨는데 여름에는 아버지가 주무시기 전에 베개와 잠자리를 부채로 붙여서 시원하게 해드리고 겨울에는 아버지가 입으실 옷을 자기 몸에 품었다가 따뜻하게 입게 해드리고 그걸 나타내는 게 부채예요. 그러니까 효자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새가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가 나오는 것도 이 맹종의 어머니가 또 느닷없이 참새가 먹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새를 잡으러 갔더니 참새가 한망탱이가 그냥 들어왔다. 그래서 이 새를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에게 극진하게 효도하면 하늘도 도와주신다. 자, 과유불급. 과유불급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지나친 것과 미치지 못한 것은 같다 그 말이에요. 유자는 같을 유자입니다. 그런데 더할 유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만 또 못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자공문 그랬죠. 공자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사여 상야 숙현 사하고 상은 누가 현명합니까? 사와 상은 공자님의 두 수제자 중 한 사람들입니다. 사는 자장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상은 자하라는 사람이에요. 자왈 사약화. 자장은 지나치다. 과니까 지나치죠. 그러니까 자장은 성질이 급해. 성질이 급하니까 일단 일이 닥치면 생각이고 나발이고 그냥 일부터 해고 봐. 근데 여기 상야 불급. 자하는 사람이 너무 신중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자장은 생각도 안 해보고 일을 저지르고 자하는 너무 생각만 하다가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묻습니다. 그러면 연즉 사유요? 자장 그냥 일부터 저지르고 본 놈이 더 낫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자왈 과유불급. 지나친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뭘 택하라는 거예요? 너무 저돌적으로 하지도 말고 너무 생각만 하고 있지도 말고 적당히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공자는 항상 행동에 옮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행동을 강조해요. 자, 발묘조장. 자, 이것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송나라 사람이 어느 날 아버지가 아주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셨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뭐가 잘 자라도록 해주고 왔다.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어떻게 뭐를 잘 자라게 해주고 오셨을까 하고 논에 가보니까 뭘 다 뽑아놨어. 빨리 자라라고 다 뽑아놨어. 이렇게. 이걸 발묘조장이라고 합니다. 뭐가 잘 자라도록 자연의 섭리를 어기고 어거지로 자라게 하면 그놈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폰서 입장에 올라가실 테고 나중에 파트너가 되고 또 밑에 파트너가 올 겁니다. 스폰서가 되면은 파트너가 빨리 안 큰다고 잡아다니지 모가지를 잡아다니면 그놈이 죽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모소대나무처럼 이게 뿌리가 튼튼하게 기다려야지. 그걸 못 기다리고 계속 너는 이 모양이냐 어쩌고 그러면 그걸 도망가 버려. 요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이 많은 걸 보면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를 안 큰다고 계속 잡아 들이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렇게 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고 영양 공급을 잘해주면 크게 돼 있어요. 3층씩만 원하는 사람. 요건 백유경이라는 인도의 책에 있는 건데 인도의 어떤 부자가 자기 옆집에서 3층 집을 지은 걸 보니까 무지하게 좋아.
그래서 목수에게 나도 3층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오케이 하고 집을 지어.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보니까 이 자식이 1층을 짓고 있어. 야 이놈아, 내가 필요한 건 3층이지 왜 1층을 짓느냐 이거야. 3층만 지으라는 거지, 3층만. 목수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도 말이 많다 이거야. 3층만 지으라 이거야. 지금 애터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판매사도 안 하고 팀장도 안 하고 바로 샤론 노즈 한 사람이 있어. 여기다 막 기타 쳐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곧 무너져. 바로 무너져요. 이거 무너진 거 봤죠? 위에서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이게 110층인데 싹 무너져 버려요. 요것만 원하는데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자, 기초가 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잘 버팁니까 이거? 이거 곧 무너지겠네. 그러죠? 기초가 약하면요 이렇게 무너져요. 황소만큼 커져. 이건 이소부화에 있죠. 개구리가 보니까 황소가 무지하게 크거든. 근데 자기 배를 싹 보니까 배가 쭈글쭈글하니 자기도 커질 것 같아. 그러니까 헛바람을 계속 집어넣었어. 헛바람을. 그래가지고 개구리 새끼한테 물어봤어. 내가 황소만큼 크냐? 아니에요 아빠, 좀 더 커야 되겠는데요. 계속 집어넣었다가 배 터져 죽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배 터져 죽었다. 너무 갑자기 크려고 그러면 배 터져 죽어요. 기초, 모소대나무. 4년간 땅속에 있다가 1년 만에 30m를 커버린다. 왜 그런 사람 봤어요. 막 3년을 헤매, 3년을 헤매는데 갑자기 커버려. 왜? 튼튼하거든 밑에. 샤워장의 바보. 요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샤워장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중간에 해놓으면 처음에 찬물이 나와요. 조금 기다리면 미지근 물이 나올 텐데 찬물이 나오니까 뜨거운 데로 확 돌려버려 그냥. 그러다가 머리 빠지게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또 이쪽으로 또 돌려. 그걸 참지를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샤워장의 바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 경제정책을 원래 비판한 거예요. 경기가 불황이면 사정없이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그러면 인플레가 되고 인플레가 되니까 또 돈을 사정없이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또 디플레가 되고 요걸 비판하면서 샤워장의 바보라 그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너무 급하게 조금 기다리면 온수가 나올 텐데 그걸 못 참아서 패팅을 딜다 해가지고 나중에 와당창 무너지는 수가 있다. 자, 황금알을 낳는 거. 이것도 이소부화에 나오죠. 이걸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아시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알을 매일 황금알을 낳으면 그게 자연의 이치고 순리인데 저놈의 뱃속에는 황금알이 이렇게 들었겠지. 배를 갈라서 몽땅 받아야지. 갈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러 사장님들 건강히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건강을 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내 라인, 즉 파트너, 스폰서로 이루어진 이 라인이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 알 2개 안 난다고 뒤지게 두드려 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라인이 황금알을 낳는 그 라인이 죽어버린다니까요.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황금알을 하루에 1개 말고 더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인을 키우면 돼요. 그렇죠? 라인을 키우면 된다고. 그래야지 현재 라인 가지고 현재 파트너 수 가지고 현재 소비자 집단의 수 가지고 황금알 적게 난다고 계속 닥달을 하면은 그게 죽어버려요. 강물에 비친 고깃덩어리. 이것도 이서부화에 나오죠. 이건 산토끼 잡으러다 집토끼 놓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거 비춰보니까 요놈이 빛의 굴절에서 더 크게 보이니까 저 자식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멍하니까 이 자식이 나가버렸죠. 다시 말하면 다른 나이는 잘 된 것 같고 내 나이는 못된 것 같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무 손에 떡이 크게 보이는데 그걸 뺏으려다가 집도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자기 라인 무너집니다. 자, 원숭이 사로잡기.
이것은 인도네시아, 슬라베시 또는 셀레베스 섬 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입니다. 아주 매우 유명한 방법인데 과학자들도 이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섬에 호박인데 호박이 굉장히 단단한 호박, 우리나라 그 박이 있죠, 조롱박처럼 단단한 호박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호박이 어렸을 때 한쪽을 묶어둔답니다. 한쪽을 묶으면 묶은 쪽은 안 크겠죠. 그리고 안 묶은 쪽으로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게 크면은 안에를 갉아내고 그러면 요 입구는 겨우 손이 하나 들어가도록 좁아진답니다. 조롱박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박을 속을 다 긁어내고 거기다 쌀을 집어넣고 이 박을 나무에 단단하게 묶어두면 원숭이가 쌀을 또 무지하게 좋아한대요. 원숭이가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 이 쌀을 꺼내려고 그래가지고 쌀을 한 주먹 잡고 안 나와. 이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쌀을 놓으면 나오는데 안 놔. 안 놔. 발버둥을 치면은 꼬마들이 가서 대나무로 엮은 발로 가서 잡으면 된답니다. 잡으면 되는데 잡혀가지고 오면서도 그 바가지를 안 놓는데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소탐 대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 자기 목숨, 자기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학자들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 학자들이 이 슬라베시 섬에 원숭이를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원숭이가 통상 어디 있냐면은 나무 꼭대기에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마취송으로 쏘면은 이게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거나 죽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가 전통 원주민들이 잡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목나무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겨우 손이 들어가도록 해놓고 쌀을 집어넣어놨더니 구름들이 손을 집어가지고 못 빼. 그래서 학자들도 그 원숭이를 연구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조그만 이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 어때요? 자유라는 큰 것을 잃어버려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조그만 걸 놔버리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결론, 욕속보다.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문자 그대로 빨리 하려고 욕심내면 결국은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상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자하가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거보라고 하는 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보라는 도시의 노나라 읍장으로 가게 됐어요. 읍장으로 가면서 자기 스승인 공자께 문정,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논어에는 정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욕속, 즉 너무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빨리 뭔가 하려고 보면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무견소리,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아시겠죠? 작은 이익을 탐하면 뭐가 됩니까? 원숭이가 돼. 원숭이가 돼서 자기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스폰서가 입장에 있다면 파트너에게 베풀어라. 그 다음에 욕속 즉 부달, 여기 나오네. 빨리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견소리 즉 대사불성, 작은 이익을 탐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건 우리 애터미 사업자 또는 여러 사장님께도 그대로 양해합니다.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라.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마라.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작은 이익을 탐하면 큰 것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애터미 사업자들에게도 중대한 교훈이 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것은 많이 듣는 말 같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다시 말하면 항상 갈망하라. 한글에는 항상 배고픈 것처럼 뭔가를 갈망하라. 즉 내 목적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갈망하라. 그런데 잡스는 스테이 클레버하지 않고 스테이 폴리시를 했어요. 지금까지 영악한, 클레버는 영악함이 영악하게 행동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스테이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바보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뭡니까? 바보처럼 행동하라. 나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가 영악한 놈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스테이 헝그리, 항상 갈망하고 내가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그리고 바보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속 교육을 받고 해서 이루어 나가겠다. 스티브 잡스의 명언입니다. 이게 지금 애플 본사입니다. 스티브 잡스고,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초인류 대학인 스탠퍼드에서 졸업식 연설자로 채택을 했어요. 미국에서, 여기 미국 대학 나온 사람들 있죠. 미국의 졸업식 연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아이브리그 대학 같은 거 1년 전에 지정을 해요. 내년 졸업식 때 연설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졸업식 하이라이트가 이 연설이에요. 이 연설이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리지만 steady.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뭐한다? 경주에 이긴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 이소부화인데, 자, 여기 땅이 했지요.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이 자식은 가서 퍼 자고 있죠. 네? 그런데 1등은 금메달은 거북이. 그렇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게 너무 빨리, 무욕속이라고 그랬죠. 너무 빨리 달성하라고 하지 마시고 Slow and steady,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당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포기는 힘들어진다. 한 번 포기하는 것을 배우면 그 다음부터 포기는 습관이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분이에요. 빈스 롬바르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풋볼이에요. 아메리칸 풋볼이에요. 바로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풋볼팀의 감독을 맡아가지고 이 두 번 연속 슈퍼볼 우승을 해버린 그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 감독이 있을 때 승률이 75%에 이르는 경이적인 미 풋볼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컵이 빈스 롬바르디 컵이에요. 이분이 한 말이에요. 요 꼬맹이도 never give up 그러고 있잖아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입니다. 태도가 전부예요. 마침 영어 알파벳을 합하면 알파벳 순서 합하면 100이 되고 ability, 능력은 1%밖에 안 됩니다. 이건 에디슨이 한 말이죠.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천재란 단순히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뢰를 받아야 되고 팀워크, 단체정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테그리티, 진실성, 성실성, 그리고 템퍼런스, 절제, 유나이티드 하트, 재심 합력이죠. 같은 마음으로 근면하고 예절을 지키면 신사숙녀가 돼서 100점 만점. 다시 말하면 3년 이내에 올천택 되시겠어요? 되죠. 2000택 되시겠죠. 3000남? 이 젊은이는 계속 졸고 앉는 거 보니까 조금 수상한데 그래도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청마의 해에 하늘로 뛰어오르는 청마처럼 청춘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